철학의 시작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연 철학자나 소피스트로부터 시작한다.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도는 현상과 본질이고, 현상은 상대주의 개념이고 본질은 절대주의 개념이다. 소피스트는 철학을 자연 탐구에서 인간 탐구로 방향을 전환하는 공적을 남겼다. 고정된 진리나 본질, 실체는 없다는 상대주의, 회의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대표적 인물이 프로타고라스이다. 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다. 이것은 회의적인 관점에서 진리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이다. 그는 사람들과 문답법을 통하여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법을 삼파법이라고 불렀다. 절대주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 이어졌다. 그는 절대주의적 사고를 극단화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로서 이데아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던 세계로 그 그림자가 현실 세계가 된다. 플라톤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절대주의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서구 철학 전통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절대주의는 모두 변형된 형태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 절대 세계보다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그는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이는 서구 자연과학과 경험주의 철학의 기원이 된다. 이것은 플라톤이 물질적 기반이 필요 없는 이데아로부터 세계를 이해했다는 관점과 차이가 있다. 중세 교부들은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하여 이성적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만든 이념을 교부철학이라고 한다.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었다. 실제로 지금의 그리스도교 사상은 플라톤의 절대주의와 유사하다. 신플라톤주의의 일자는 하나님에 해당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그리스도교의 천국에 해당한다.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의 다름 아니라고 정확히 지적했다. 스콜라 철학은 교부 철학 뒤를 잇는 그리스도교 철학의 흐름이다. 교부 철학이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했다면 스콜라 철학은 이를 증명하고 세밀화했다. 스콜라 철학은 중기를 거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흐름을 도입했다. 중세 크리스트교 안에서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것은 보편 논쟁이다. 보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유명론로 스켈리우스이고 플라톤으로 이어진다. 보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론 기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된다. 이를 아벨라르가 종합했다. 그는 보편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을 마무리했다. 존재론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인식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다. 고대부터 중세 사이에는 존재론 중심이고 근대부터는 인식론 중심이다.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방향을 전환한 대표적인 인물은 방법적 회의를 주장한 데카르트이다. 중세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싸움에서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었다면 근대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논쟁으로 변화된다. 합리론은 이성과 논리만으로 세계를 증명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험론은 자연 세계에서 감각적 경험만이 지식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중세의 신중심주의를 끝내고 이성 중심주의와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경험론이다. 합리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제1명제라고 불렀다. 데카르트의 사유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모든 세계의 증명을 시작하였다. 경험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이컨이다. 그는 우상론으로 기존 학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베이컨의 우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한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대입해서 사물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꽃이 웃는다, 새가 노래한다 등이다. 동굴의 우상은 자신의 경험이 전체의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굴 틈 새로 들어온 제한된 빛으로 동굴 안을 보는 것이다. 시장의 우상은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주어에 들어있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 악마 등이다. 극장의 우상은 권위에 수긍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미신 신학 등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다. 연역법은 일반에서 특수로 나가는 것이고 합리론과 연결되며
귀납법은 특수에서 일반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험론과 연결된다. 근대 합리론과 경험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였다. 합리론은 보편적 이성을, 경험론은 개별적 경험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 두 세계를 종합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끝마친 인물이 칸트이다. 칸트는 세상을 둘로 분리했다. 눈앞에 드러난 세계를 현상 너머의 진짜 세계를 물자체라고 불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고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는 실제 사과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려준 영상을 보는 것이다. 물자체의 세계는 결코 알 수 없다. 개인은 주관적인 현상 세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세계를 본다. 이제 진리는 세계 밖의 경험에서 내 안의 주관적인 이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체의 판단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은 주관적 독단에 빠지기 쉬워서 위험하고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은 물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의 사고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의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주체의 판단 형식은 무엇인가? 칸트는 주체의 판단 형식을 감성과 지성 형식으로 구분한다. 감성 형식은 시간, 공간이고 지성 형식은 양, 성질, 관계, 양상 등이다. 현상과 물 자체를 분리하고 진리 탐구를 판단의 주체에서 찾는 칸트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철학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외부를 강조하는 경험론과 나의 내면을 강조하는 합리론은 칸트에 이르러 종합된다. 소펜하우어로 대표되는 염세주의나 키게르케고오르, 야스퍼스로 이어지는 실존주의는 종교, 이성이라는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고 개인의 삶과 개체의 한계에 대하여 논했다. 이러한 철학적 조류는 니체에 이르러 극단화되었고 결국 중세의 종교와 근대의 이성을 전복시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길을 열었다. 니체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모두 비판하며 이성 중심의 근대를 끝내고 현대의 반이성적 시대를 열었다. 근대 이성주의 붕괴와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갈등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탄생했다. 실존은 고정된 본질을 가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름이 실존이다. 문제는 규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을 억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가족 등이다.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본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어떤 규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에게는 단지 세 가지만 남는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실존이란 인간 본래의 자기라는 뜻이요. 실존주의란 불안과 위기에 처하여 자기를 상실한 인간이 본래의 자기 주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실 존재는 물건인 경우 상대적이지만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남과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따라서 실존 철학자들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하였다.